전남 곡성 죽곡면 용정리 제가 이제 고향인데요.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얼핏 얘기하는 게, 야, 그 김대중 그 사람 참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김대중 연설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야, 정말로 막 힘이 세고 내용이 알차고, 야, 인물은 인물이야,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참 억울하겠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김대중은 그렇게 그냥 어른들이 동네에서 하시는 말씀 통해서, 그런 인물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했죠. 그때 이제 80년대는 이제 광주 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순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왜냐면 이제 광주에서 온 학생은 없었지만 인근에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이.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이,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김대중 뭐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주로 공부만 집중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저게 뭔 얘기지?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이제 83년도에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왔을 때, 이제 도대체 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의 문제가 뭐구나,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야당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탄압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것에 이제 핵심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전두환 씨의 임기가 7년이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대학 시절은 전체가 다 그냥 전두환의 임기와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쓰러뜨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소설을 쓰려고 국문과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딱 가보니까, 사회 상황을 좀 더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라는 나쁜 정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데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데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이 정도의 정권이면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지금은 소설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소설 쓰는 게 너무 한가한 일이다. 소설은 왠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허구적 현실을 만들어내서 지어서 만드는 게 이제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전두환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설 대신에 대자보를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대학교 4학년 때 대자보의 일환이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나쁜가를 설파하는 편지를, 이른바 의식화 편지를 썼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됐고, 그 감옥 속에서 이제 1년 동안 지냈는데, 그때 6월 항쟁을 감옥 안에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월 항쟁의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감옥 안에서 얼핏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항쟁 직후에 나와가지고 87년 대선을 이제 경험한, 그 쓰라린 대선이죠. 양김이 분열하면서 했던 그 대선을 이제 경험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의 대학교 생활 내에는 김대중이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정도만 생각했지, 1차적으로는 전두환 독재 정권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죠.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이제 충격을 준 것이었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광주 하면 우리가 폭도라는 것으로만 막 인식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이게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구나. 그 가운데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상징이 함께 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상당히 억울해요. 왜냐면 제가 86년 여름에 감옥에 갔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생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 정권이 이 대중의 열기에 의해서, 민중의 열기에 의해서, 6월 항쟁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과정을 이제 못 본 거죠. 사실 이거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들이 막 열렬하게 지지하고 이런 걸 본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낙관을 더 감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핵심이 뭐냐면 늘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보수 언론에 의해서 극소수 좌경분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좌경 극소수 분자들에 불과하다. 이게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우리에게 낙인을 그렇게 찍혀줘요. 근데 6월 항쟁이라는 건 뭡니까? 아, 극소수가 아니구나. 수많은 대중이 이 열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이 굉장히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못 본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제 전해 듣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 민중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6월 항쟁을 보면은 굉장히 그 통쾌해요. 우리가 극소수가 아니라 민중의 바다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막 83년도에 우리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동네가 50가구밖에 안 되니까 첫 인물이에요. 첫 인물. 근데 동네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내무부인가 어딘가에서 보내준 그런 게 편말이 있어요. 범죄 없는 마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전두환 정권의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에 왠지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권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반드시 감옥에 갈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에 싸워서 가는 게 이제 양심수 정치범이긴 했지만 그래도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 간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네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간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제가 민주화 유공자가 됐죠. 네, 그죠? 역사가 이제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두환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바뀌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저는 이제 국문과에 가서 일종의 그 학생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었죠. 학생회장. 3학년 때는. 근데 이제 복학생이 몇 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상호라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회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시를 쓴다고 그러고, 또 품성은 좋아 보여요. 또 이 양심이 있어 보이고, 양심 있으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도 같이 우리가 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우상호 선배 학생을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전두환을 무너뜨리는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가 봐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난 너 때문에 이 길로 끌려왔다, 내가. 그때 이제 드디어 직선제가 됐구나. 이래서 이제 그러면은 전두환 독재는 무너지는 것이고,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 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정치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학생 막 직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중들이 단일화를 요구하면 되겠지. 염원이 이렇게 많은데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 좀 밝은 사람들은 그때 아니, 안 될 거야. 서로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데, 그리고 서로 욕심이 얼마나 강한데 안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믿는 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단일화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분들이 알 텐데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안 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희망적인 얘기만 계속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비록 단일화가 안 돼도 김대중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는 그러지 못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의 크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열로 이게 좌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해서 그때 이제 현실 정치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김대중 그러면 그냥 존경하는 인물 김대중에서 현실 정치인 중에 한 명, 큰 틀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분도. 정치인이라는 게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동시에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대중 지지론자였죠.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어떤 태생적, 지역적 그 호감 이게 있을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저는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의 면면을 이렇게 봤을 때 김영삼이 좀 더 중도를 더 받을 수 있을 듯 해 보였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정치 지도자다운 면모는 김대중이 더 갖고 있다. 특히 제가 그때 이제 기준으로 봤던 것은 이분은 중심 철학이 확고한 것 같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특히 이제 그때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대중경제론 설파하면서.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식도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철학이 있다. 이제 김영삼의 연설을 들으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번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정리되어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말지는 이제 86년에 참가했는데 저는 88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결정했어요. 나의 첫 직장은 어디인가? 거긴 말지다. 왜냐? 나는 대자보를 쓰면서 전두환을 비판하는 편지를 쓰면서 여기 감옥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사실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소설은 좀 더 세상이 좋아진 다음에 쓰고 일단 사실을 쓰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실을 쓸까? 내가 KBS에 가서 사실을 쓸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에서 사설을 쓸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말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늘 나는 나가면 말지를 찾아가야지. 언제 기자 뽑냐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진짜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허름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 기자를 하고 싶은데 공채를 언제 하냐고. 근데 마침 한 2달 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나는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공채 언제 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매체는 아직 불법 매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못한다. 그리고 불법 매체에 누가 지원하려고 하겠네. 별로 안 온다.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름아름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 보는 날 갔어요. 갔더니 4명이 와 있더라고요. 숫자는 적은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면 87년 대선이 바로 전해에 있었잖아요. 87년 대선 양김 분열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시각을 논하라.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 논술 문제였습니다. 자, 열심히 쓰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합격생 모집하는 날 갔더니
그 시험 보던 4명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합격하는 데서 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이게 불법 매체이다 보니까 월간지 말지인데 한 호 발행될 때마다 불법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순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누가 유치장에 갈까. 그러니까 불법 매체를 발행한 행위가 감옥까지 갈 행위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뭔가 약식으로 유치장에 갔다 와야 되나 봐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죠. 근데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 월급은 매우 적었어요. 지금 막 구급 공무원 월급 적다는 얘기 하는데 그거에 한 70%나 됐을까? 50%나 됐을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기쁜 거였습니다. 내가 발제한 기사를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기자로서의 어떤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의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기사가 시의성 있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버려지잖아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이 기사를. 근데 말지에서 월간지고 호흡이 길고 심층적인 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나의 작품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월간 단위로 쓴 기사가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단행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행본 인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월급 적은 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죠. 어쨌든 제가 전남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에서 태어나서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다들 가난했잖아요. 그 동네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가난해도 인생이 살만하구나. 이걸 이제 느낀 거거든요. 가난한데 정이 있어. 가난한데 뭐 얘기하면 서로 막 도와줘. 가난한데 이렇게 인생이 살만하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말지에 들어가서도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면 행복할 수 있구나. 살만하구나. 이걸 이제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기자로서 야당 총재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주로 이제 사회도 했지만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총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야당 총재로서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인터뷰가 한 기자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인터뷰를 망쳐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뭐 기자 2년 차가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뭐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근데 총재실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인터뷰하는 걸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갔잖아요, 질문을. 근데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제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20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 질문을. 그다음 막 다음 질문 수첩 뒤적거리다가 당황해가지고 막 이게 볼펜 떨어뜨리고 그거 줍느라고 또 막 헝클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대중 총재에 대한 기억은 야, 되게 논리적이다. 되게 준비되어 있구나. 되게 진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뭔가를. 그런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YS는 인터뷰를 하면 기자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터뷰한 말을 받아서 이제 녹음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이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른바 마사지 하느라고 문장이 되게 고치느라고 품이 많이 드는데 DJ는 그냥 녹음을 풀면 그대로 그냥 문장이게 된다고. 근데 이제 DJ도 품이 들긴 들어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줄여야 되니까. 근데 기자로서 그래서 많이 배웠죠. 그때도 이제 바람이 있었죠. DJ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YS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그 기자로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은 일반 그 시민들과 달리 왜 졌는가? 진 사람들의 표정 이걸 또 막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2년 대선에서 DJ가 진 순간 쓰라린 상처를 하고 기자로서 다시 기록해야 되는 그 심정을 말지에 썼던 그 표현이 있는데 독자들이 패배 쓴 잔을 선술집에서 들이켜고 있을 때 편집국에 앉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초상집 설거지를 앞치마도 두를 맥도 없이 했다. 그러니까 초상집의 설거지를 앞치마도 두를 기운도 없이 그 맥도 없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표정을 제가 태풍으로 초토화된 참깨밭이라고 표현했네요. 참깨밭이 있는데 태풍으로 초토화된 참깨밭. 이고랑 저고랑 뒤져 모은 한 줌의 깨알로 억지로 희망 기름을 짰다. 그것을 발라 원고지 50매를 메웠다. 그러니까 92년 대선에서 이제 YS가 당선되고 DJ가 낙선했을 때의 그 풍경을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로부터 3년 후죠. 95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내가 좀 세상을 넓게 봐야 되겠구나. 그때 한참 이제 정보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당시 제가 가장 미워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사고를 냈더라고요. 일면에. 사고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섰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정보화 시대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기의식이 확 느껴졌어요. 정보화 시대가 온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전 세계에 어떻게 정보화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미국에 가서 한번 배워야 되겠다. 내가 미국 말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말지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워싱턴 특파원에 보낼 돈도 없고 그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무작정 상경하듯이 무작정 워싱턴행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지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계약서를 써갔어요. 제 1조 1항 오연호를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낸다. 제 2항 여기에 드는 모든 돈은 오연호 개인이 부담한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내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말지 기자여서 뭐 돈도 없잖아요. 근데 무작정 상경 식으로 무작정 워싱턴에 그런 걸 이제 그때 우리가 딸도 한 명 있었는데 가족이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워싱턴에 가서 제가 이제 미국 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MBC 라디오 덕분입니다. 그때 제가 MBC 라디오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2년 5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명함은 월간말 워싱턴 특파원인데 월간 말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생존비는 MBC 라디오를 하고 우리 아내는 뭐 거기 막 한식당에서 막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을 마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이제 몇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해보자.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자. 세 번째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한국으로 돌아오자라고 했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김대중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과 한국 정치의 이 연관성이 어마무시한 이게 함의가 있는 거다. 과연 이 김대중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대한민국 현대사가 길러내는데 그 속에 분단의 현대사도 있고 민주주의의 현대사도 있고 한국 정치 개혁의 현대사도 있고 이거 완전히 농축된 인물인데 이분이 다시 97년 대선에 도전할 것 같은데 이 대선의 드라마가 최종적으로 또 실패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당선될지, 이 드라마를 내가 정치 기자로서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혹은 교훈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 기자로 다시 복귀해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 드라마틱한 현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적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인물 김대중이 함의하는 게 그렇게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느냐? 93년 11월 뉴욕에서의 일과 상관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썼던 93년 11월 월간 말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93년 10월 1일 날 저녁에 뉴욕에서 있었던 기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95년부터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2년 전에 미국에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93년 10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92년 대선에서 DJ가 지고 YS한테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머물다가 잠시 뉴욕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의 입장에서 이제 뉴욕에 온 건데 하필 그때 제가 뉴욕에 뭐 취재하러 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정보를 입수했냐면 DJ가 한인들, 뉴욕의 한인들 한 200분을 초청해가지고 조용히 초청해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대선 패배자의 입장에서 영국으로 떠난 DJ를 제가 이제 볼 수 없었으니까 마침 때마침 뉴욕이니까 갔던 거죠. 근데 그때 저의 제목이 뭡니까? 김대중의 뉴욕 인생론 강의, 눈물의 폭소 120분 이란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대한 패배자. 당시 이제 패배자였잖아요. 거대한 패배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이 인터뷰가 지금 내가 되돌아보니 가장 의미 깊은, 내가 가장 다시 읽어봐도 내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그런 인터뷰가.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힘들 때잖아요. 정계를 은퇴하고 자기를 그토록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는 정계를 은퇴한 신분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기사에도 써놨습니다만 한 교포가 김대중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기사까지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 한마디 해달라고 뭐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DJ가 적었던 게 뭐냐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120분 동안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내가 패배했고 어떻게 갈 건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유머를 섞어가지고 그야말로 폭소가 계속 끊이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눈물의 폭소 120분 이렇게 해놨던 거죠. 네. 그때 이런 표현을 그때 했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충격도 컸습니다. 대통령 못된 것도 물론 충격이 컸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수십 년간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 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불행히도 세상을 뜨게 됐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고, 아,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3년이잖아요. 정계 은퇴를 한. 근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97년 대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분이 마지막 대선인데, 97년 대선이, 내가 그 장면은 꼭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런 강렬함이 있어가지고 95년부터 97년 초반기까지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있었는데, 97년 대선 한번 꼭 봐야 되겠구나, 그게 상당히 강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다시 월간 말지 기자로 복귀했고, 그래서 97년 대선 드라마를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썼던 기사입니다. 이게 12월 18일 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나 라면서 기사를 썼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그날 저녁 나는 어떤 기사를 쓰게 될까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98년 1호로가 없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제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막 개표의 밤이 있는 거잖아요. 여의도에 그때 이제 민주 당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해창 후보의 또 당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한나라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7년 대선을 정말 생생하게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개표의 밤에 양쪽 당사를 3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쪽에 30분, 저쪽에 30분. 근데 드디어 막 역전이 되고 김대중이 될 듯해. 그러니까 오랜 당직자가 있었는데, 그 광고 아슬아슬한 장면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당직자가 옆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내 볼 좀 꼬집어 보라고. 자기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생생한 장면을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기록했고, 기사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죠. 근데 또 이제 그 순간 또 이제 한나라당도 막 가본 거 아니에요. 이해창 후보 진영은 그럼 이 순간 어떤 장면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그쪽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가지고 표를 갉아먹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해창 후보 쪽의 개표를 지켜보고 있던 한 당직자가 정말 생생해요, 지금도. 이인재 저 새끼 내 앞에 있으면 정말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 생생히 기억했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양 진영의 숨소리까지를 담았고, 그것이 98년 1호로 기사에 실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야, 정말 이 정치 드라마를 한번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을 목격한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감옥에 있는 바람에 87년 6월 항쟁의 모습을 제 눈으로 못 봤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승리의 순간을 직접 못 봤다. 근데 97년 대선,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최초로 국민들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순간에 나는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승리의 그 순간, 이게 역사적 기운인데, 그 기운을 내 속에 담지할 수 있었던 게 기자로서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월간 말지에 독자들과 함께 나눴던 게 기자로서의 좋은 기여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그동안 오연호 기자가 썼던 것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뭐 판을 하나 만든다면은 그때 그 기사는 꼭 집어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유세 과정에서 정치부 기자니까 막 계속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뭐 광주에 가면은 막 광주에서도 한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또 여수에서 하고 취재기사도 계속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의 연설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죠. 호소력이 있고 열광적이죠, 사실. 저는 뭐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DJ처럼 연설을 호소력 있게 열광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로서 의문을 품었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똑같지? 광주에서 똑같고 여수에서 똑같고 순천에서 똑같아. 분위기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도입부나 이런 건 살짝 다른데 핵심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총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무엇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듣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또 너무 똑같고 지겨울 수 있는데, 순천 사람은 여수 사람, 광주 사람이 처음 듣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있거나 지금처럼 막 모든 전 유세가 공개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야, 이분은 참 직업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투철한 그 무언가 있구나. 사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러 다니다 보면은 분위기에 취해서 막 이렇게 곁길로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절제를 하는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해창, 이인재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DJP 연합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견고하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DJ의 정치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J가 판을 읽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DJP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어냈고, 이해창, 이인재 단일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취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왔죠.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역사가 질곡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승리의 기운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에게는 애증의 정치인입니다. 애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 87년에 단일화를 하지, 아니 정계 은퇴 선언했으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그동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아, 우리나라가 운이 있구나, 국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운동 과정에서 특히 DJ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북한과 긴장 관계를 막 불러일으키고 빨갱이 그러면은 막판에 가서도 이게 기울어질 수 있구나. 이런 패배감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었는데,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그런 상징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운을 이어갔죠. 그게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대선을 앞두고 92년도 패배했는데, 87년도 패배했는데, 97년도 패배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추스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12월 18일 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나, 이 기사를 쓰면서 이 판의 주인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DJ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 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DJ가 이번에도 대통령에서 지면은 우리는 패배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로서는 또 다른 패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뭔가 이 안전판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전판. 그래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민초들은 기억할 것이다. 볼 것이 참 많은 이 새로운 마당판은 가까이에서 보면 6월 항쟁에서부터 짜여졌다는 것을. 반짝이의 주인은 김대중도 삼김도 5060도 아닌 그들이라는 것을. 민초가 6월 항쟁을 낳았고 6월 항쟁이 직선제를 낳았고 직선제가 강간을 당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낳았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반발이 여소야대를 낳았고
여소야대가 3당 합당을 강제로 낳았고 3당 합당이 김영삼 대통령을 낳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기형아를 낳고 그 기형아는 현대사 초유의 이색 대선판의 자궁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대사 초유의 이색 대선판 이해창이 등장하고 이인재가 등장하고 DJP 연합이 등장하는 새로운 97년 대선판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 판을 만든 진짜 주인은 김대중이 아니고 대중이다. 국민이다. 국민이 김대중을 통해서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대선을 치르는 지금 승패의 결과에 상관없이 당신 그래서 기쁘지 않는가?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미리 그 상처가 날 걸 예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99년까지 말지 기자를 하고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월간지의 한계를 극복하자. 내가 그동안 한 달에 한 번만 발언하는 기자였는데 정보화 시대는 이게 너무 느리다. 매일 발언하자. 매초. 그래서 초간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지 기자를 12년 동안 해봤더니 한계가 뚜렷하다. 왜 직업 기자만 써야 되느냐? 이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바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매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말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 세계 최초의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에 창간을 직접 한 거예요. 저는 평생 기자, 글 쓰는 사람 하려고 했지 제가 막 뭔가 사업을 하고 회사를 꾸리고 이건 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했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경영 마인드도 없는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된 거죠. 왜 이렇게 이자가 많냐면 20세기의 저널리즘과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적 저널리즘을 만들자. 그것의 핵심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직업 기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이트를 만들자. 근데 이때 욕심이 생겼어요. 창간호에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를 실자. 내가 그동안 야당 총재 김대중을 많이 인터뷰해봤는데 오연호가 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응해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쪽에 청와대에 이제 신청을 했죠. 이렇게 창간을 하려고 하는데 창간 인터뷰를 합시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들어왔냐면 뭐 그간의 오연호와의 그 인연과 이런 걸 봐서는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걱정이 있다.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인터뷰를 해줬는데 이 매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만약에 뭐 1년도 안 돼서 뭐 망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그 체면도 있잖아요. 왜 그 위상이 있는데 곧 망할 매체랑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엔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생존을 하면 1년 후도 살아있으면 그때는 좀 꼭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1주년 창간 기념식 때 청와대에 가서 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인터뷰한 거죠. 그게 대한민국 역사사상 처음으로 방송사가 아닌 종이 일간지가 아닌 막 생겨난 인터넷 언론과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인터뷰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맞이해서 했던 첫 마디가 이젠 인터넷 세상이 됐어.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그 대선을 1년 앞둔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2002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여러 자격이 필요하지만 지식 정보화를 민주주의 발전과 국부로 연결할 수 있는 각별한 이해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김대중 정부의 정보와 전략을 이제 대외적으로 또 밝힌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와 전략을 밝힌 날 신생 인터넷 신문하고 현직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 KBS, MBC를 포함한 공중파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는 9시 뉴스의 첫 번째 뉴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어쨌든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당시 인터넷 신문은 법률로도 아직 공식 언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발빠르게 인정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인터뷰 성사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보좌하시던 분들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대로, 내가 그때 힘을 썼어. 홍보수석은 홍보수석대로, 보좌관은 보좌관대로. 여러분이 그건 막 말린 사람 많았는데 아우 공중파나 종이신문들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힘을 써가지고 이게 됐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이 세상의 흐름을 읽은 거죠. 이미. 예. 우리 김당 기자랑 같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우리가 이제 썼는데 그 책의 추천사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요.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인데 거기 앞에 보면 추천사 김대중이 있을 거예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5월 23일 이렇게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오셨죠. 그날 하필 막 그 해가 너무 쨍쨍 떴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게 되게 힘들구나 이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장례식장에 계속 끝까지 이렇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직감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렇게 오래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막 걱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인터뷰한 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펴내려고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추천사를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으면 좋을까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교동 자택으로 찾아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DJ를 인터뷰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2009년 6월 27일이죠. 그때 말씀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호흡이 좀 가쁘고 이제 병색에 완연하고 체중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흔쾌히 노무현을 위한 책이라면 내가 흔쾌히 추천사를 써주겠다. 근데 쓰실 기력이 없으니까 구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구술을 하고 제가 받아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정치인 김대중, 인간 김대중을 인터뷰한 마지막 인터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남는 게 이제 이 말입니다. 나는 몸도 이렇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뒷일을 잘 해주세요.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유언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되었던 그 대목을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좀 더 자세히 쓴 거에 있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내가 몸도 이렇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뒷일을 잘 해주세요. 내가 자랑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 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 때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이제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인터뷰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행동하는 양심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 손해를 보면서 행동할 때 국민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속지 않아요. 가령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살려둘 테니 우리하고 협력하자고 했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 시킬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으면 자기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때로 손해볼 수도 있으나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주고 결국은 승자가 된다. 이런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마치 유언처럼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실천을 하셨다. 그게 뭐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저도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그 일환으로 남북 교류가 막 활성화되면서 기자로서도 이제 평양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우리가 같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생김새도 같고 말도 같고 유머 감각도 같고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 함께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큰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쨌든 그 IMF를 이제 극복하게 된 것도 엄청난 것인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시에 충분히 좀 공감했으면 그 후의 대응도 좀 더 질서정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워낙 큰 소나무였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다음 주자들이 자라고 다음 주자들이 주목받고 성장하고 이런 것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패배가 승리하는 어떤 역사를 한번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차세대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젊은 피 수혈이라는 것을 통해서 총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386 세대들을 많이 등장을 시켰죠. 그러나 그 동교동계, 그 직계의 그 한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DJ만한 중심 철학을 이어가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지도자가 DJ 직계에서 된 게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또 다른 가지에서 나오게 된 이런 게 있는 거죠. 탁월한 연설가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유머를 섞는다는 거죠. 그게 연설을 이렇게 보면은 기대가 돼요. 역사에 대한 공부가 되겠구나. 정치에 대한 공부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도 있고 또 하나의 기대는 재미있겠구나. 재미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물의 폭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질곡을 한 몸에 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 복소도 있고 이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뉴욕에서 정계 은퇴하고 93년에 뉴욕에서 강의할 때 저도 나름의 그 한 명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쓰라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취재는 해야 되고 쓰라린 마음이고 얼마나 우리가 또 이 1시간 남짓 동안 패배감에서 젖어서 올 것인가, 눈물의 바다를 나는 어떻게 기록해야 될 건가 라고 갔는데 절반을 폭소 속에서 깔깔깔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형수 되었을 때 이제 최종 재판에서 재판장에 섰을 때 선고 순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해서 좌중을 웃겼죠. 재판장의 입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 사형 그러면 이 모습 이렇게 되고 무기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지지자들이 완전히 막 폭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양반은 참 대단한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DJ가 다른 정치인과 완전히 다른 거, 유일하게 DJ만 있는 거, 그건 뭘까 생각해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본질이냐, 이거를 늘 공부하고 간파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현하고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과 나누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왜 중요한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걸 본인이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민중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가? 민중은 어떨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론, 대중 경제론을 얘기했고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독재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론이 제대로 된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일반 국민이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았기 때문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그 철학이 확고한 거죠. 즉 이분은 그 어떤 정치인에 비해서 중심 철학이 확고하다. 그리고 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한때 표현했잖아요. 그게 1, 2년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정치 컨설턴트들한테 과외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삶 속에서 체화된, 그게 있었던 정치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대사의 정치인 중에 정말 단 한 명을 꼽으라면 DJ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어떤 정치인에 비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과 그 다음에 인터뷰와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가 조마조마하지 않는다. 저분이 대중연설을 지금 저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기자로서 조마조마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근데 김대중 정치인은 제가 그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절제를 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 몸이 체화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김대중을 따라갈 수 있는 정치인은 현재 없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준비된 정치인이었는데 참 이제 안타까웠던 순간, 이 장면은 정치인 김대중 중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기 말년에 아들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아들들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2002년
월드컵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은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던 정치인 김대중의 얼굴 중에 그렇게 어두워. 그때 아마 상암구장인가 직접 직관을 하셨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때도 표정이 어두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완벽한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완벽한 인간도 없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는 정말 작동돼야 되는 거구나. 서로 견제하고, 서로 체크하고. 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완벽한 정치인이 아니니까. 언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고, 혹시나 잘못한 게 없나 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더 잘 되려면은 미리 미연에 방지되는 그 시스템이 대통령 김대중을 보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타깝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 못지않게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은 체크하고 견제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길로 가도록 유도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른바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 현상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원조는 김대중이라 볼 수도 있겠죠. YSDJ. 그렇게 팬덤이 있었잖아요.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도 그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를 한다면 어떤 지지가 건강한 지지인가? 아, 그 정치인 참 좋다. 내가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야당 대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왜 좋은가? 그 사람의 중심 철학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철학이 좋으면 그 중심 철학을 자기 본인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동네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지지 모임에만 나가고 박수만 보내고 지지 댓글만 쓴다면 이거는 50%의 지지밖에 안 된다. 진정한 지지는 그가 어떤 중심 철학을 갖고 있고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가. 그럼 그 구현을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가지고 충장로에 나가가지고 금남로에 나가가지고는 촛불을 들고 막 해. 근데 그토록 외치는 그 민주주의를 우리 집에서 안 해. 우리 회사에서 안 해. 우리 학교에서 안 해. 왜? 그 문제제기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그럼 이거는 진정한 지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더라도 그도 한계를 가진 인간임. 그도 한계를 가진 정치인임을 직시하고 그가 혹시 잘못 판단한 게 없나. 우리가 지지하는 그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 민초들, 민중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이 주인 정신, 이 자기 주도성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DJ를 조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DJ는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그런 DJ를 최종적인 승리자로 만들어낸 국민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나. 그러나 그 승리자도 한계가 있었음을 보는 국민들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바톤을 이어달리기에 선수다. 내가 그 선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이어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바로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후배 여러분 뒷일을 부탁합니다.